여러분들 교재 253쪽입니다. 일반화학의 2의 253쪽. 여섯 번째 섹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도선을 연결함으로써 전자가 이동하게 만든 갈바닉 전지, 그것을 상업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응용한 전지입니다. 배터리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나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충전, 방전이 계속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충전과 방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들었던 전형적인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예를 먼저 이야기합시다. 아연 고체하고 구리 이가연 수용액이 서로 반응을 할 때 직접적으로 바로 충돌하면서 아연이 산화가 되어서 아연 플러스 이가연이 되고 구리 이가연이 바로 전자를 받으면서 구리 금속이 된다면은 화학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고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보통은 열의 형태로 방출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만일에 도선을 연결해서 도선을 통해서 이 아연이 전자를 제공을 하고 구리는 전자를 받아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 도선을 따라서 전자의 흐름이 생기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자, 이렇게 도선을 연결해서 포텐셜이 높은 상태의 물질에서 포텐셜이 낮은 상태의 물질로 변화가 되고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텐셜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의 물질로 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전지의 방전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포텐셜이 낮은 상태의 물질을 포텐셜이 높은 상태의 물질로 되돌리려면은 이 산화하는 반응은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과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충전이라고 하죠. 사실 충전이라고 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이 포텐셜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의 물질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최초 상태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의 결정 구조도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도 있지만 원래 이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고체 물질이면은 고체의 결정 구조가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게 돌아가야 이것들이 어때요? 또 원활하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시 방전의 과정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니까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구분하기를 1차 전지는 한번 이렇게 포텐셜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것, 전기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방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충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죠. 1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이 망간전지.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망간전지는 생산하지 않고 다 알칼리성 조건으로 만든 알칼리 전지를 만드는데 알칼리 전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1차 전지이죠. 그리고 예전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사용했던 수은 전지도 대표적인 1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요, 한번 이렇게 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릴 때는 외부에서 직류 전원을 통해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써 되돌리죠. 결정 구조도 처음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전이라고 하고 이런 방전과 충전 과정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는 과정을 충전이라고 하고 충전과 방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면은 이런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는데 납축전지나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기서는 알칼리 전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상 전지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양극에서 물질이 변화될 때 산화수가 어떻게 변하나, 음극이 물질이 변화될 때 산화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셔야 되고, 양산입니다.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죠. 아연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로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산화망간 4가의 망간 플러스 4가가 망간 플러스 3가로 환원 반응을 하고 있죠. 아연이 산화가 될 때 아연 금속 1몰당 전자 2몰이 떨어져요. 이 떨어진 전자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기 산화망간 4가에서 이게 1몰이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3가로 바뀐다면 전자 1개를 받고 또는 1몰을 받고 따라서 전자 2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체 개수가 2가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2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2가 되고 그렇게 하고서 여기 산화망간 플러스 3가로 바뀌고 여기서는 망간 2개.
망간 한 개당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3가로 바뀌면은 두 개니까 전체로 전자 두 개 또는 2몰이 전자 2몰을 받는 이 반응이 이루어졌죠. 이 반응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반응할 때 수산화이온이 분명히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이 음극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 수산화이온이 똑같이 생성이 됐어요. 따라서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일정하죠. 또 양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물이 생성이 됐는데 이 물이 다시 음극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물의 몰수도 변화가 없죠. 전체적으로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일정하고 물의 몰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 전지전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일에 이 기본적인 망간 건전지처럼 산성 조건이면은 외부의 도선을 연결해서 이것이 전지에 작용을 하기 전에 산성 조건에 의해서 아연이 산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염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아연 그 자체가 산화될 수 있는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망간 건전지하고 이것이 산화 반응을 보면은 아연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로 산화되는 거 비슷해요. 환원 반응으로 보면은 망간이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3가로 되는 것도 비슷한데 이렇게 알칼리성 조건, 즉 염기성 조건으로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해질 수용액에 있는 이온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아연 그 자체가 처음부터 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전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알칼리성 전지의 장점이죠. 아연의 부식 자체가 느리고 그리고 수산화이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전체적으로 전지 전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54쪽을 보면은요, 이제 2차 전지의 전형적인 예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납축전지이죠. 납축전지는 산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차에서도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가 납축전지인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고 리튬이온 전지가 한 10년 전부터 우리 휴대폰의 전지로 사용하고 노트북의 전지로 사용되는데 아직도 우리 자동차는 그 유명한 리튬이온 전지가 아니라 무슨 전지입니까? 납축전지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납축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리튬이온 전지는 한 번 방전이 되고 충전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충전이 잘 안 돼요. 처음에 리튬이온 전지를 사가지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사용했을 때는 한 번 충전하면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우리가 통화할 만큼의 그 충전이 됐는데 한 2년 정도 쓰고 나면은 충전을 한참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쓰고 나면은 다 방전돼 버리죠. 그 말은 충전이 더 이상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납축전지는요, 자동차를 우리가 구동을 하는 한은 계속 이 납축전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데 충전 방전의 횟수가 거의 수만 번 이상 계속 충전 방전을 해도 어때요?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즉 충전 방전하는 횟수가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지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아직도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축전지에서 양극 산화 반응을 봤더니 납이 0가에서 황산납으로 되면서 플러스 2가로 됩니다. 황산이온은요, 이 화합물 중에서 항상 마이너스 2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화납에서 보니까 납이 플러스 4가였습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4가죠. 따라서 납이 플러스 4가인데 이것도 황산납으로 변화가 되죠. 황산이온 마이너스 2가이고 납이 플러스 2가이죠. 산화가 됐을 때도 납이 0가에서 황산납 플러스 2가로 바뀌지만 환원이 됐을 때도 납이 플러스 4가에서 황산납 플러스 2가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질 수용액은요, 황산 수용액입니다. 황산 수용액이고 전체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황산 수용액에 있는 이것들이 사라지고 모두 어디로 가냐면은 황산에서 있던 황산 이온이 납 이가이온과 결합하면서 난용성염을 형성을 하죠. 이 난용성염을 형성하면서 이 황산납이라고 하는 것이 납 전극에도 달라붙어 버리고 산화납 전극에도 그대로 달라붙어 버리면서 전해질 수용액에서 사라져요. 또 그리고 이게 H+가 물을 형성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전해질 수용액에 있던 황산이 점점 줄죠. 황산은 물보다 밀도가 훨씬 커요. 그런데 황산이 사라지게 되면은 물로 변화가 되면서 밀도값, 전해질 수용액의 밀도 또는 비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비중과 밀도는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비슷한 개념으로 쓰시면 됩니다. 밀도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납축전지의 특징들을 봅시다.
첫 번째 내용은 전형적인 이 납축전지가 보통 12V로 사용되는데 양극의 산화 반응과 음극의 환원 반응의 조합에 의해서 대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2V 정도가 나옵니다. 표준 전위값으로 하면 1.93V인데 실제로는 한 2V 정도로 이 농도를 조정해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V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거를 직렬로 6개로 연결하면 12V겠죠. 2V짜리를 직렬로 100개를 연결하면 200V도 얻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장치를 보면은 이렇게 납과 산화납 한 쌍이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전극 쌍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농도 조정을 통해서 2V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두 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2V, 또 2V 되니까 요렇게만 하면은 여기서는 2V, 2V, 2V에서 직렬로 연결하면은 6V가 되겠죠. 그래서 직렬로 많이 연결하면은 그것이 200V도 얻어질 수 있고 전형적인 납축전지는 보통 12V로 많이 맞춰 쓰기 때문에 6쌍을 직렬로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V를 얻고 싶으면은 10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전해질 수용액은 황산 수용액을 이렇게 쓰는데 대략 한 38, 이 무게 퍼센트 정도로 쓰고 양극은 납이었고 음극은 산화납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하는 전지 반응이 일어나면은 납이 뭐로 바뀝니까? 황산납. 산화납도 황산납으로 바뀌죠. 여러분, 납이 황산납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이 납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로 바뀌는데 황산이온이 결합해서 이거 알짜로 여기서 반응을 봤더니 산화 반응에 의해서 전자 2몰이 이동을 할 때 납 1몰이 사라지면서 황산납 1몰로 생성되거든요. 그러면 알짜로 황 1몰과 산소 원자 4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납의 경우에는 전자가 2몰이 이렇게 환원 반응에 대해 사용되면은 황산납 이렇게 1몰로 바뀌죠. 이 1몰이 이 1몰로 바뀌면은 납 1몰은 똑같고 산소가 두 개는 똑같은데 황 1몰에다가 산소 2몰이 더 들어왔죠. 그래서 S 황 1몰과 산소 2몰이 더 들어온 것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2몰, 전자 2몰은 전하량으로 따지면 전자 1몰의 전하량이 1페르데이기 때문에 2페르데이죠. 그래서 2페르데이당 양극에서는 이 납이 황산납으로 바뀌기 때문에 황 1몰 그리고 산소 4몰만큼의 질량이 증가되고 음극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전하 2몰, 2페르데이당 이 전자 2몰당 이 황 1몰과 산소 2몰만큼의 질량이 증가될 거다라고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하는 이 방전 다음에 충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동차에는 다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발전기가 존재를 하는데 자동차 엔진룸에서 결국 이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구동촉을 돌리죠. 구동촉을 돌리면서 발전기를 또 돌리게 되고 그 발전기를 돌림으로써 다시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이 납축전지를 충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다시 황산납이 납으로 바뀌고 또 황산납이 산화납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각각 원래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에서 이게 형성되는데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시 납으로 바뀌고 또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에서 산화납이 황산납으로 바뀌었는데 산화가 되면서 산화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량이 양극, 음극에서 황산납이 형성되면서 난용성염이 떨어졌어요. 전극에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붙었기 때문에 전극의 질량이 증가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극의 질량이 감소가 되겠죠. 황산 수용액이 사라지고 물이 상승이 되면서 결국 비중이 점점 감소가 되는데 다시 비중이 증가되는 일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납축전지의 장점을 제가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방전하고 충전할 수 있는 회수 자체가 지금 우리가 기존으로 만들었던 어떤 2차 전지보다도 너무너무 많아요. 기본이 수만 번 이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따라서 아직도 이 승용차의 2차 전지를요, 다른 전지로 바꾸지 못하고 납축전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납축전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똑같은 그 몰수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너무 크죠. 그걸 우리는 밀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납도 그렇고 산화납이 형성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황산 그 자체도 비중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납과 산화납 자체가 워낙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납축전지 패키지를 보면은 그 한 개의 셀 패키지를 보면은 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아이고 저도 무리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무게당 생산할 수 있는 그때 전력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의 전력 생산량이 너무너무 작죠.
없죠. 그렇지만 이것을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큼 충전 방전의 횟수가 리튬이온 전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납축전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납축전지를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을 구동하면은 여러분들 노트북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 이게 최대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납축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계속 충전 방전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충전을 하다 보면은 전기 분해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충전하는데 수용액 중에 있던 물 그 자체가 전기 분해될 수 있죠. 물 그 자체가 전기 분해가 되면은요, 산소나 수소가 발생되는데 물의 전기 분해는 극미량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충전 방전이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 보면은 생각 외로 충전할 때의 전기 분해에서 수소, 산소 발생하는 것이 무시 못할 정도로 많겠죠. 수소 그 자체는요,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폭발적으로 물을 생성하는 반응, 그 자체가 그냥 한 개의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수소 기체나 산소 기체가 발생하면은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수용액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돼요. 자기가 부피가 크게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축전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교체할 때 보면은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표면이 이제 코팅이 돼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끈적끈적한 황산 수용액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극 표면으로부터 만일에 황산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극 표면에 자발적인 이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한테 공급하잖아요, 자동차에. 그렇게 공급하면서 여기 이 표면에 다 황산납이 생성되어 있었는데 황산납이 여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충전하고 싶어도 충전할 수가 없겠죠.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붙어 있지가 않고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납축전지를 쓸 만큼 쓰고 이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죠. 뭐니 해도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납과 산화납의 이 밀도가 너무너무 커서 단위 질량당 생산하는 전력 생산량이 작다는 것이 납축전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5쪽을 보면은요, 납축전지에 관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황산납이 수소이온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또 산화납이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여기서는 모두 환원 반응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위에 보니까 환원 반응에서 마이너스 0.30, 밑에 보니까 환원 반응에서 1.63.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두 개의 이 환원 반응이 주어져 있을 때 누가 음극 환원 반응이 되고 누가 양극 산화 반응이 되어야 될까를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것이 음극이 되면서 그것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것은요, 양극으로 되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죠. 양극 산화 반응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슨 전위를 쓰면 됩니까? 표준 환원 전위가 아니라 표준 산화 전위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 반응 자체가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의 역반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화 전위 값은 부호가 반대가 돼서 얼마? 0.30V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반응이 음극의 환원 반응이 되면서 표준 환원 전위 값 1.63. 위의 반응이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를 기준으로 더 작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되고 양극 표준 산화 전위 값을 써서 플러스 0.30 합하면은 전체 표준 전지 전압이 나오죠. 전체 표준 전지 전압 값은 플러스 1.93V가 나옵니다. 자, 이 해설이 여러분들 교재 255쪽에 있다 그죠?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어요. 납이 생성되는 것. 자, 여기서 납이 생성되는 것은 이거는 원래 납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 반응은 이 환원 반응이 나요? 산화 반응이 나요? 산화 반응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즉, 납이 이 반응입니다. 납이 산화 반응을 통해서 황산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황산납을 만들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이것은 자발적인 양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뭐예요? 방전이죠. 그래서 방전이 날 때 이렇게 산화 반응해요. 근데 여기서는 방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납축전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전을 통해서 다시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역반응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자, 위에 이렇게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방전이고,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에 역반응이 일어나고, 충전이 일어날 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직류 전환을 벌여서 전자 이몰, 전자 이몰이라고 하는 것은 2페르데이에 해당되는데, 전자 이몰이 들어오면은
황산납이 뭐로 됩니까? 납으로 변화가 되겠죠. 전자 2몰이기 때문에 2패러데이고 1패러데이가 96,500쿨롱이기 때문에 결국 전하량이 2 곱하기 96,500쿨롱이 들어올 때 납 1몰이 다시 생성이 되겠죠. 근데 기억에서는요, 납 1몰이 생성될 때 이때 이동하는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라고요? 2 곱하기 96,500쿨롱이 아니라 그냥 96,500쿨롱으로 잘못 나와 있죠. 그냥 96,500쿨롱이면은 이거 납이 1몰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2분의 1몰이 생성됩니다. 보기 기억의 설명이 틀렸어요. 니은 전해질 용액의 황산 농도가 4몰 농도에서 2몰 농도로 낮아지면은 전지 전해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위의 반응은 표준 환원 전위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양극 산화 전위 값입니다. 그리고 밑에 반응이 표준 환원 전위가 양수적으로 크죠? 따라서 이 반응이 음극의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음극의 환원 반응과 양극의 산화 반응을 다 더하면은 전체 이 납축전지의 전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왼쪽은 왼쪽끼리 더하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다 보면 여기 이 반응물 쪽에 3H 플러스와 생성물 쪽에 이 1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반응물 쪽에 2H 플러스가 되겠죠. 왼쪽을 다 더하면은요, 납 고체 더하기 PbO2 고체 더하기 2H 플러스 Aqueous 그리고 2 황산수소이온 Aqueous가 반응을 해서 뭘 생성합니까? 황산납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물이 2몰이 생성돼요. 전자 2몰은 각각 이게 소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황산납 2몰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물이 2몰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R자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2몰이죠. 그래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 2몰, 즉 2패러데이만큼의 전하량이 이동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전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전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현재 최초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표준 상태일지 표준 상태가 아닐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무조건 현재 상태에서의 전위값이다 라고 하면은요, 표준 전지 전위값 빼기 n분의 0.0592 곱하기 상용로그 q 값을 적용을 하죠. 자, 현재 상태에서의 전위값은 표준 전지 전위값은 얼마입니까? 1.63 더하기 0.93 하니까 플러스 1.93 볼테이지이죠. 빼기 R자로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는 2몰입니다. 2분의 0.0592 볼테이지 그리고 상용로그 Q를 대입하는데 Q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이고 반응물 생성물에서 순수한 고체는 그냥 1로 생각하자고 화학평형 단원에서 배웠죠. 여기 순수한 고체들이기 때문에 다 1로 봐요. 황산납도 마찬가지로 1로 보죠. 따라서 남는 것은 H 플러스 그리고 황산수소이온 개수가 2인 거. 물도 용매인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형 상수식이나 반응지수식을 세우면 그냥 1이라고 본다고 했죠. 따라서 저기서는 이 Q 값이 H 플러스의 농도 제곱, 개수가 2니까 황산수소이온 농도의 제곱, 이렇게 분의 1로 표현됐습니다. 여기 상용로그에서 H 플러스의 농도 제곱, 그리고 황산수소이온 농도의 황산수소이온 마이너스 1까지죠. 제곱 분의 1로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H 플러스의 황산의 농도가 3몰 농도, 황산의 농도만큼 일단 황산수소이온을 생성되는데 여기서 수소이온이에요. 수소이온이고 또 그것만큼 이 황산수소이온의 농도이기도 하잖아요. 그 농도를 어떻게 해요? 낮췄대요. 3몰 농도에서 2몰 농도 낮췄대요. 이거를 낮추게 되면은 전체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가 되죠. 증가가 되면은 상용로그 이 값은 증가가 되겠죠. 이 값이 증가가 되면은 표준 전지 전위에서 이건 어떻게 돼요?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빼지겠죠. 더 크게 빼지기 때문에 전체 표준 전지전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가 일어나겠죠. 자, 전지의 전위값은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증가한다라고 잘못 나왔기 때문에 니은의 보기 내용은 틀렸습니다. 디귿. 방전 시에 황산납이, 자, 방전은 자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하는 거죠. 음극에서도 황산납이 생성돼요. 양극에서도 이렇게 산화 반응이 나면서 황산납이 생성이 되죠. 게다가 두 전극 모두에서 생성되고 두 전극의 질량은 모두 증가가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디귿의 설명만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6쪽을 가면은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리튬이온 전지, 자, 대표적인 2차 전지인 오늘날 많이 적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전지 표현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니까 전해질 수용액에서 사용하는 용매가 오르게닉 솔벤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르게닉 솔벤트. 유기용매를 저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알짜 반응이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자, 가만히 봤더니 흡연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빠져나와서 전해질 속에 있던 어때요? 이쪽 물질 쪽으로 리튬이온이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즉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흑연격자 속에서 리튬이온이 빠져나와서 전해질 속으로 이동을 할 때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죠.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도선을 따라 이동하면은 그것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방전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전지가 자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면서 외부의 전기 기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충전을 해요. 외부에서 직류선을 걸어주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처음 상태의 물질로, 포텐셜이 낮은 상태, 높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충전 과정을 하면은 다시 이제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여기 전해질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다시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해요? 예, 여기 결정구조, 그러니까 흑연의 플러스 극의 이 흑연의 결정구조 속으로 다시 침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때 리튬이온 전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튬은 여러분들 교재 앞쪽을 가시면은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9쪽을 보면은 표가 있죠. 표준 환원 전위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표준 환원 전위 표 데이터 제일 밑에 보면은 리튬 이온이 Li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리튬 금속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것의 표준 환원 전위가 마이너스 3.04V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의 산화 전위, 리튬 고체가 산화가 되어서 리튬 플러스 1가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표준 산화 전위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고요? 약 플러스 3V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리튬의 경우에는 자기 혼자 이 산화가 되는 그 반응만 하더라도 3V고 환원 반응을 이루는 짝이 필요 없이도 거의 3V라고 하는 굉장히 고전압이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튬은 이렇게 3V 정도, 실제로 3V보다 더 고전압이 얻어져요. 그 고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지를 구성하는 재료를 보니까 리튬인데 리튬이라는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몇 번 원소예요? 3번 원소죠. 3번 원소고 3번 원소라고 하는 것은 핵의 양성자 수가 3개고 기본적으로 중성자 수가 3개 정도. 그러니까 질량 수가 작고 한 원자당의 원자량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므로 이 몰당의 질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밀도가 작죠. 흑연 그 자체도 또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포터블 이 전자기기들이죠.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에 리튬이온 전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충전 방전의 횟수는 수백 번밖에 또는 1000번, 2000번밖에 안 되지만 너무 가볍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지를 구성하는 재료 자체가 밀도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밀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단위 질량당 전력 생산량은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차례 재충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장점 말할 때 조금만 부각돼도 그냥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리튬이온 전지도 많은 책에서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표시해요. 이거는 대단한 장점이 아니에요. 충전 방전의 횟수를 따지면은 다른 2차 전지에 비하면 리튬이온 전지가 아직은 굉장히 작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리튬이온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리튬이온 전지에 너무나도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전극 재료로 리튬을 사용하는데 리튬은요, 이 금속 상태에서 리튬 금속 상태에서 수용액 중에서 자기가 플러스 1가 이온을 생성하고 이렇게 전자를 떼내는데 전압이 굉장히 크죠. 전압이 크다는 것은 이게 만일에 물과 반응만 했다면은 한 개의 리튬 폭탄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성이 커서 한 개의 폭탄처럼 되는데 이 리튬이온 전지가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리튬 원자 금속 그 자체가 생성될 수 있고 이것이 만일에 전해질 수용액으로서 용매를 물로 사용했다라면은 리튬 이 원자와 저 물 간의 반응에 의해서 한 개의 폭탄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해질을 용해시키는 용매로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물처럼 H+를 낼 수 있는 알코올도 사용할 수 없어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이 H+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알코올도 H+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또 물을 함습하는 성질이 너무너무 큰 용매들은 물을 100% 제거를 하기가 보통 또 어렵기 때문에 이 물을 함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이 물을 함습하지 않는 대표적인 용매이면서 그럼에서도 뭘 요구해야 돼요? 너무 또 무극성이 되어버리면은 전해질 그 자체를 용해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의 극성을 갖고 있으면서 물과는 잘 섞이지 않는 용매를 쓰다 보니까 디에틸 에테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디에틸 에테르의 끓는 점은요 1기압하에서 34.7도입니다. 34.7도보다 더 높아지면 이게 기화가 돼서 기체가 돼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또는 노트북 PC를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뒤에 전극판자 그 자체가 전체로 휴대폰 구동하는 열을 받아가지고 그 전지 자체도 가열이 될 수가 있죠. 또는 노트북을 사용하면요 CPU가 돌아가면서 굉장히 열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 전지에 전달되면은 전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던 디에틸 에테르가 기화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충격 딱 가해지면 어때요? 충격 가해지면은 디에틸 에테르가 또 유기용매이자 마치 가솔린처럼 폭발할 수 있는 용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해질 그 자체도 완전히 용해시키지 못해서 나중에 전해질 물질들 그 자체가 자기들끼리 엉겨가지고 어그레이션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또 물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기용매를 유기용매는 기본적으로 다 휘발성이 있는 용매들인데 그런 용매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그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면은요. 다음은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하는 것입니다. 리튬은 매우 가벼운 금속이에요. 원자 번호가 3번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다른 어떤 금속, 또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금속보다도 표준 환원전이가 낮다. 표준 환원전이가 마이너스 3V였죠. 거꾸로 얘기하면 표준 산화전이가 3V예요. 그러니까 환원 반응 짝을 이루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3V의 전지 전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지 전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재충전이 용이하다.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이것 때문에 즉 가볍고 거기다가 전지 전위값을 높게 얻을 수 있고 재충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차 전지로 사용되죠. 가는 2차 전지입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3.6V 정도의 높은 전압을 형성하고 에너지 밀도가 약 이 정도로 매우 높아요. 즉 질량당에 굉장히 큰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전해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두 전극의 재료로는 이 물질 코발트와 리튬의 산화물이죠. 그리고 흑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은 리튬염 이것이죠. 요거를 뭐에다 녹여야 돼요. 리튬염을 녹이려면 사실 물에 용시키면 좋은데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에틸 에테르와 같은 유기용매를 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수용액을 쓸 수 없는 굉장히 큰 단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죠. 계속 읽어봅시다. 리튬이온 전지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일어나요. 방전이 일어나면은 여기 이 흑연 결정 속에 있던 리튬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전해질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해질 속으로 들어갔어요. 흑연 속에 있던 리튬이온은 그만큼 빠져나가세요. 외부에서 직류선을 걸어주게 되면은 다시 이 전해질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흑연의 결정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충전 시에 뭐는요? 리튬이온은 요 전해질 속에서 흑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라는 흑연 층간에 삽입된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야 되죠. 방전 시에는 이 역반응이 일어나고 방전 시에 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반응에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흑연 속에서 리튬이온이 빠져나와서 전해질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고, 그 전자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그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이 예제 문제에서는 이 나가 수용액을 쓸 수 없다는 것인데 수용액이라고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57쪽을 보면요.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연료전지는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저스트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라는 것은 이 캔 안에서 전지, 배터리의 그 캔 안에서 산화하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고 그걸로 끝나면 1차 전지. 또 이 물질을 다시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즉 충전을 통해서 되돌리고 또 이렇게 방전하면서 충전하고 또 충전 방전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이런 2차 전지도 아니고 산화하는 반응하는 물질 그 자체가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수소가 계속 공급돼요.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산소가 계속 공급돼요. 그래서 수소는 산화가 되고 산소는 환원되고 이렇게 산화되고 환원되고 사라지면서 이 산화하는 반응하면서 분명히 전지를 형성하죠. 그리고 또 이 산화하는 반응을 하는 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연료의 형태로 들어오면서 산화하는 반응하면서 계속 이 전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료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의를 다시 읽어보면은 연료전지는 전지의 반응물에 해당되는 이 산화되는 물질과 보통은 산소예요. 산소가 스스로 환원되죠. 스스로 환원되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산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소와 이 연료로 되는 이 수소와 같은 것 또는 메테인과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이 연료가 연속적으로 산화하는 반응함으로써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연료전지의 특징을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연료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포텐셜이 높은 수소와 산소를 합한 이 상태가 포텐셜이 높았었어요. 그리고서 포텐셜이 낮은 물로 변화가 되죠. 그렇게 포텐셜이 낮은 물질로 변화가 될 때 포텐셜이 높은 이 물질들이 연료의 형태로 연속적으로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전지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죠. 막상 1차 전지에 가깝냐, 2차 전지에 가깝냐라고 하면 어때요? 저거는 충전 개념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혼자 쓰기 때문에 그냥 만일에 1차 전지에 가깝냐 2차 전지에 가깝냐면은 1차 전지에 가까운 곳으로 보셔야 되겠죠. 적어도 충전 자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즉 물을 다시 전기 분해시켜서 수소산소로 만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수소산소가 반응해서 물로 바뀌는 방전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전극을 뭘 쓰느냐?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데 금속 촉매를 여기 있는 다공성 탄소 전극 안에다가 코팅을 해요. 다공성 탄소 전극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수없이 많은 동굴과 같은 통로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통로 같은 통굴이 있고 이런 통로 안에 이 금속 촉매들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안에 금속이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속의 질량을 가지고도 훨씬 넓게 도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속이 펼쳐져 있는 그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고 따라서 산화 반응도 여기서 일어나요. 환원 반응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 다공성 탄소 전극에 있는 금속이 넓게 펼쳐져 있는 표면에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기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양극의 산화 반응에 의해서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음극의 환원 반응에 의해서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죠. 수소가 산화 반응을 해서 물로 변화가 되고 또 산소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여기서 보니까 결국 산소가 영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산화수가 바뀝니다. 항상 전지에서는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느냐, 환원 반응에서 어떤 원소의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수소가 영가에서 플러스 1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산소가 영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렇게 산화수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짜 반응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환경오염 물질이 아니죠. 따라서 이 연료전지는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은 오염 물질을 만들지 않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점 미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점 기억. 연료가 되는 수소 그리고 산소는 연료전지에서 사용하기 직전에 어떤 형태였냐면요, 수소가 액체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산소도 액체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액체 상태로 있던 것을 그 통에서 뽑아내면서 노즐을 통해서 뽑아내는 순간에 대기에 노출되죠. 게다가 대기압에 노출되고 대기압에 노출되는 순간 산소나 수소는 모두 기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들의 끓는 점은 약 마이너스 200도씨예요. 따라서 대기로 노출되면서 이 기체가 될 테고 적어도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액체 상태고 액체 상태니까 수소나 산소를 많이 보관할 수 있죠. 여러분 수소나 산소는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1차 전지, 2차 전지 다른 어떤 전지보다도 밀도가 작은 물질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리튬 이온 전지도 밀도가 작은 거에 해당되지만 연료가 되는 이 수소와 산소 그 자체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단위 킬량당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또는 전력 생산량이 크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것이 이 장점 기억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외부에서 직렬로 연결을 해서 충전할 필요 없이 계속 어때요? 연료만 계속 공급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이 방전 반응을 통해서 자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 방전이죠. 그것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방전을 하고 나면은 다시 어때요? 외부에서 직류전을 연결해 줘야 되고, 리튬이온 전지만 하더라도 한번 충전하는데 10분 또는 1시간,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연료 전지는 그냥 연료만 어때요? 외부에서 계속 집어 넣어 주기만 하면은 계속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258쪽을 보면은요, 7번째 섹션, 부식과 부식의 방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산화되어서 산화물을 형성해서 결국 금속 그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강도도 보장이 되고 또 금속 그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산화물을 형성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금속이 아니죠. 이 결국 이제 질이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질이 낮아진 거예요. deteriorated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이 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속인데 특별히 우리가 금속이라고 했을 때 금속의 대명사는 철이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의 구조물이나 여러 종류의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화철로 바뀌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 기계적인 강도를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철골 구조물을 가지고서 현수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높이가 이 100m 기둥, 이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아치형으로 이 철사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현수교를 만드는데 그게 시간이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부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철이 되겠죠. 산화철은 철만큼의 기계적인 강도가 없기 때문에 일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금속이 산화금속, 철이 산화철로 바뀌게 되면은 더 이상 기계적인 강도가 보장이 안 되게 되겠죠. 조금만 센 바람 불어도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자연계에서 너무너무 잘 일어나더라니까요. 왜 자연계에서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철이 산화가 되어서 철 2가연으로 될 때, 자, 산화가 되니까 산화 반쪽 반응의 이 표준 전위는 뭘까요? 표준 산화 전위값이겠죠. 그리고 또 자연계에서는 산소도 있어요. 자연계에는 수분도 있는데 수분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H+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에 의해서도 H+가 있고 또 자연계에 있는 물은요. pH 값이 평균적으로 한 5.6에서 5.8 정도를 나타내죠.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되면서 그것이 탄산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H+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에 노출되어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산성을 나타내고 하여튼 물과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물로부터 H+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반응해서 한 개의 환원 반쪽 반응을 형성하다는 거죠. 환원 반쪽 반응에 의해서 이것의 표준, 자, 환원 반응이니까 표준 전위가 표준 환원 전위값이겠죠. 아니, 이 값이 꽤 커요. 1.23V라고 하는 꽤 큰 환원 전위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철이 산화가 되는 것을 산화 반쪽 반응, 산소가 이렇게 H+와 결합해서 환원 반응하는 것을 환원 반쪽 반응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이 전체 표준 전지 전위값만 하더라도 표준 전지 전위값만 하더라도 1.68V로 꽤 크겠죠. 물론 농도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르스터식을 적용하면은 표준 전지 전위가 저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표준 전지 전위가 저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의 전위를 네르스터식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철이 플러스 2가로 산화가 됐어요. 플러스 2가로 산화된 철이 그냥 그 상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산화가 되어서 플러스 3가가 됐어요. 플러스 3가가 되고 난 다음에 산화이온과 결합을 해서 산화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물과 결합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산화철 수화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철이 산화가 되어서 생성된 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렇게 녹이 생성되는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식이 되는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 반응들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양극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싶어도 자기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전자를 일어설 때 음극 환원 반응에서 누군가가 전자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음극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산소와 수분 중에 있는 H 플러스가 공동으로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하려는 금속에다가 우리가 기름칠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기름은 어때요? 산소나 수분을 잘 용해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금속과 그 산소 수분을 차단을 해버리겠죠. 또는 페인트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속과 이 산소 수분을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려는 금속에다가 터프니스가 굉장히 큰 거, 굉장히 질긴, 그럼에도 얇은 플라스틱을 코팅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플라스틱이요, 테프론입니다. 그래서 테프론을 코팅을 해서 결국 보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페인트나 기름칠을 하면은, 기름칠한 거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중력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결국 보호를 할 수 없게 되고, 페인트도 페인트칠을 해놓으면은 그 자체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쫙쫙 검이 가면서 결국 금속과 산소 수분이 서로 접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테프론 코팅하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터프니스가 강해서 오랫동안 견딜 수는 있지만, 어떤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날카로운 것이 딱 스치고 지나가면은 그게 끓기면서 결국 틈이 생겨가지고 산소나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는 있겠죠. 자, 그렇지만 산업적으로는 테프론 코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라고 해요.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질겨서 잘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 우리가 또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음극화 보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전기 도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세 번째 음극화 보호와 그리고 네 번째 전기 도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이 만약에 부식이 됐어요. 철이 부식이 돼서 철 2가 이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철 2가 이온이 됐어요. 근데 만일에 이 철 2가 이온이 자기보다 활동도 세력이 큰 아연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철은 환원이 되어서 철금속이 되겠죠. 아연은 전자를 잃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연 플러스 2가 이온으로 산화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반응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철은 자기가 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아연하고 접촉하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철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예 철은 나 산화 안 할래. 야, 아연 너 나한테 붙어 있어.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철이 아예 아연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산화가 돼가지고 플러스 2가로 되고 난 다음에 아연하고 반응하면서 철이 산화가 되어서 철 2가 이온이 되고 아연하고 다시 반응하면서 철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야, 아연, 좋은 말 할 때 네가 먼저 산화돼.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장교가 들어와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말년병장한테, 야, 말년병장, 누구, 이 조병장, 제가 조한길이 조병장이에요. 그래서 조병장, 너 삽 들고 쫓아와. 이제 그렇게 해서 조한길이 삽 들고 딱 가는데 작업을 하래요.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고서 제가 다시 내부만으로 돌아오면은 제 밑에 있던 이병들 어때요? 다 죽었어요. 아예 어떻게 돼요? 딱 눈치를 하는 거예요. 김이병 따라와. 그래서 어때요? 저는 이렇게 딱 딴짓하고 있고 김이병한테 시킬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군대 문화일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내가 산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환원될 거 알아서 어때요? 아예 네가 산화되라 이거예요. 참고적으로 말하면은 조한길은 병력 특례였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병장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이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은 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환원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아연 네가 알아서 산화가 돼. 이렇게 해서 아연이 산화가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연이 산화가 되어서 아연 플러스 2가연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떨어지죠. 철은 플러스 2가에서 전자를 받으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철로 돌아가니까 어차피 철은 철로 돌아갈 거 산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산화가 일어납니다. 양산이죠. 그래서 양극의 산화 반응이라고 음극의 환음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철 금속에다가 철보다 이온화 경량이 큰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를 접촉을 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보통 구리 도선을 연결해서 마그네슘 리본을 달아 놓습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이 철, 구리 도선을 이용해서 여기 마그네슘 리본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아연 같으면은 아예 철에다가 아연을 얇게 코팅을 해놓죠. 자, 이렇게 구리 도선으로 마그네슘을 연결하든지 그냥 철에다가 아연을 코팅하든지 간에 어차피 철보다 아연이나 마그네슘은 어때요? 이온화 경량이 더 크죠. 그래서 이온화 경량이 크기 때문에 결국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양극 산화 반응을 하면서 환원이 됐을지도 모르는 철 이가연을 환원시키면서 철을 어떻게 돼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려는 철은 어떻게 돼요? 음극화가 되면서 보호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연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거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되면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 보호하려는 철을 기준으로 하면은 음극화 보호라고 하고, 철 대신 산화가 된 아연이나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하면은 희생 양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희생 양극이나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설명 내에 다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방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극화 보호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온화 경량이 작은 금속으로 코팅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조림 같은 데는 철이라고 하는 이 용기에다가 안쪽에 주석을 코팅을 해요. 주석이 약간 노란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도나 백도 캔을 따거나 또는 꽁치 통조림 타면 안쪽이 누리끼리 하잖아요. 이것은 주석으로 코팅했는데 철보다는 주석이 이온화 경량이 더 작아요. 따라서 철보다는 주석이 잘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음식물이 결국 어떻게 돼요? 부식이 안 된 주석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부식된 주석에 의해서 오염될 염려가 없죠. 근데 만일에 그냥 철이다라고 하면은, 철은 생각보다 부식이 너무 잘 되거든요. 여기 음식물 담아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녹슨 이 철 이가이온과 함께 같이 덩어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황도나 백도나 또는 꽁치 통조림 따보면 어때요? 그 녹슨 철하고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불그스름한 그런 것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건 아마도 이렇게 통조림을 만들 때 주석을 코팅을 했는데 벗겨진 부분적으로 있었으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주석보다도요, 더 산화가 안 되는 것이 금이나 은입니다. 아예 보호하려고 하는 철에다가 뭐를 코팅해요? 금이나 은을 코팅을 하죠. 그래서 금이나 금 AU나 또는 은 AG를 코팅하게 되고, 금을 코팅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고 은을 코팅하면 은수저가 되죠. 사실 금수저나 은수저는 순수한 금이나 은을 쓸 수도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금이나 은은 쉽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얇게 코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철 그 자체는 사실 그냥 철은 아니고 강철이에요. 탄소가 미량이 있는 강철, 스틸인데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은 강철, 철에다가 탄소가 약간 있는 데다가 또 크롬이 들어가면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는데 크롬 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렇게 금이나 은을 얇게 코팅한 전기 도금법을 사용하는데, 전기 도금법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비슷한 다른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언급을 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방법으로 합금을 사용하죠.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그냥 스틸이다 라고 하면은 철에다가 극미량의 탄소가 섞였어요. 여러분들 그냥 순수한 철은 아이런이죠. 그래서 아이런인데 요 그냥 철, 순철은 키진 강도가 생각보다 약해. 이거 가지고 칼 만들면은요, 다른 상대방 강철 칼하고 부딪히면 그냥 그대로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이 철에다가 탄소가 아주 미량이 들어가면은 이거를 탄소 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강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이 스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철을 만들게 되죠. 이 강철 그 자체는 이 탄소가 들어간 걸로는 부식이 방지가는데, 여기다가 뭐를 또 혼합을 하냐면은 크롬까지를 혼합하게 되면은 이제 크롬 강이 되네요. 강이 강철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철에다가 크롬에다가 탄소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스테인이 안 쓰는, 그러니까 스테인이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스테인이, 즉 녹이 쓰는 속도가
느린 스테인리스 스틸이 돼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산업적으로는요, 이니셜로 우리가 SUS다. 그래서 스스 몇 번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철보다는 부식이 덜 되는 이온화 경량이 작은 크롬을 섞음으로써 전반적인 부식 속도를 낮춘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알루미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알루미늄 제품 쓰잖아요. 라고 하지만 알루미늄은 이온화 경량, 리튬, 칼카나마, 철. 알루미늄은 아연보다 부식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기계적인 강도도 크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빙계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 삼각대, 이 카메라의 삼각대 같은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걸레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딱 산화를 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얇은 형태의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죠. 산화 알루미늄에서는 이미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로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화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필름, 그걸 우리가 피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을 보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이 산화 알루미늄 피막과 같은 부동태 피막을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을 보호하는 이런 방법들도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259쪽에 있는 8번째 섹션 전기 분해 그리고 전해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